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정세 흐름과 크립토 인사이트 오늘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트롤 베이스 솔라라 민코인이 독주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그들이 이제 유동성을 만들어 줄 겁니다. 세력들이죠. 이제 큰형님들을 잘 따라가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트루베이스가 일론 머스크도 묻어 있고 일론 머스크 묻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펌프펀 트루베이스가 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게 될 건지는 솔라나의 약간의 단기적인 상승에 재료가 될 가능성이 클 거예요. 솔라나 민코인이 뭐가 바이낸스에 상장되냐에 따라서. 저도 솔직히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코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도 합니다. 일단 한번 지켜볼 만은 해요. 자, 그리고 7월 달의 시작과 끝은 결국에는 펭구였습니다. 근데 이걸 좀 길게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1차적인 상승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난번에 1월 달에 나왔던 고점 구간을 한번 리터치하는 그냥 이 정도의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단기적인 그냥 불장이 끝나는 건지 아니면 거대한 불장이 오기 전에 예열 단계, 몸풀기 단계인 건지가 앞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일단 전에 말씀드렸던 오피셜 트럼프 민코인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고 민코인에 사실 저는 대장을 왜 이제 오피셜 트럼프 민코인이라고 보냐면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가 단순히 그냥 미중 영역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라인으로 갈아타는 금융 세력들도 많아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결정이 될 일이고 그 WLFI 있죠. 월드 파이낸셜 그 디파이 코인. 그게 상장이 좀 미뤄진 것도 좀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역대급으로 높은 시가총액에서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면 뭐 조만간 뭐 출시가 될 수도 있고. 결국 근데 핵심은 오피셜 트럼프 민코인이거든요. 앞으로의 크립토 시장을 전 세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단순한 비트코인 펀더멘탈로는 아직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나온 지가 2008 년부터 2017 년까지 해가 2025 년까지 17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비트코인을 한 개라도 구매를 아니면 거래 자체를 안 해본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더라도 거래를 안 할 겁니다. 거래를 안 할 거고.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는 온단 말이죠. 근데 또 이제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비트코인이 꼭 크립토에 무조건 입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제 입문용 코인은 또 아니에요. 디지털 시대랑은 솔직히 좀 동떨어지긴 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가 연결고리들이 많이 없어요. 뭐 그래서 유사하게 BRC20이라든지 비트코인 NFT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처럼 해 가지고 만들기는 했는데 직접적인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건 솔라나나 이더리움이 영향을 주지 비트코인은 사실 디지털 골드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크립토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우뚝 섰던 건데 ETF가 오히려 승인되고 나서 ETF 유동성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 덩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탈중앙화했다가 기존 금융시장을 오히려 그 시스템을 반대로 하면서 대항마로 나왔던 게 비트코인인데 ETF의 의존도가 높아진 거는 비트코인의 그 역할을 좀 잃은 거죠. 역할을 잃었지만 일단은 시장에 자금이 돈이 들어오니까 비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이제 반대로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루나 코인처럼 폭락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또 재평가가 될 겁니다. 루나 코인도 폭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루나는 신이다.' 루나 뭐 USTC부터 해 가지고 막 엄청난 또 이제 천재가 만들어낸 그런 걸로 됐었는데 시장이 폭락하고 나니까 갑자기 프레임이 또 이제 반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그러면서 뭐 이제 USTC의 이자가 뭐 15% 에서 20%돼 가지고 폭락을 했다라는데 지금 디파이 쪽에서는 20% 뿐만이 아니고 막 50% 100% 짜리도 잘 살아남고 있는 애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 당장 크립토가 붕괴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게 그냥 뒤따라서 붙는 거죠. 이게 지금은 그럴지라도 결국 폭락하면 그게 프레임이 또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눈앞에 비트코인 가격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비트코인 대체재가 이제 앞으로 많아질 거거든요.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골드 토큰화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실버 토큰화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토큰화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수가 있고요. 이건 또 이제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알트코인 회사들이 코인을 딱 출시를 하면서 이쪽 생태계를 연결하면서 신흥 부자들이 됐던 프로젝트들이 많고 그러니까 원래의 이제 그 기존 웹2라고 해야 되나? 기존의 플랫폼 사업에서는 아직 출시도 안 됐는데 일단 코인부터 출시가 되고 나서 그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불확실한 것도 있었고 버블이 꼈던 가격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과를 딱 이제 내고 나서 이미 회사가 잘 돌아가는 상태에서 토큰을 발행을 하는 거라 그것들을 목표로 하면서 토크노믹스와 플랜들을 짜면서 코인부터 먼저 출시하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몇몇 애들 빼고는 지금 이미 플랫폼 쪽에서 사업이 잘 돌아가는 곳들이 있죠.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가 됐던 이런 곳들. 그런 기업들이 이미 기존에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이 흐름을 따라서 그들만의 토큰을 만들어 내고서 그게 곧 알트코인의 주류 메타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거의 99%는 다 허상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도건이 경고했던 게 딱 떠오르거든요. 알트코인 99%다 몰락할 수 있다. 정말 귀신같이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USTC라는 테라 클래식 스테이블 코인 들어보셨죠? 이제 1달러 패깅이 됐던 게 패깅이 깨졌는데 이때 엄청난 센세이션한 독원의 그 사업 아이디어가 나왔던 게 뭐냐면 USTC를 가지고서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디파이 그 디앱이 있었습니다. 미러 프로토콜. 미러 프로토콜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 여기 뭐 스테이킹도 있었어요. USTC 앵커 프로토콜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스테이킹도 있었는데 USTC를 가지고 주식 토큰화된 것들이 있거든요. 미국 주식. 그러니까 주식 토큰화를 먼저 시범에서 보였던 게 어떻게 보면 테라 클래식, 루나, 테라폼레스였습니다. 이 토큰화된 주식들을 구매를 하려면 USTC가 필요했고 그래서 실제로 USTC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디파이에서 한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주식을 토큰화하게 돼요. 지금 미중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들부터 해서 토큰화를 하겠대요. 그리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들 발행돼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더 커지겠대요. 그리고 디파이 이거 규제 좀 풀어주면서 앞으로 이제
디파이 쪽에서 탈중앙화된 이런 시스템에서 사용자들 많아지게 규제 풀어준대요. 이 모든 본체가 사실 테라폼 랩스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다만 USTC가 디패깅됨으로써 단순히 한순간에 스캠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음. 시장에서 그렇게 공격받는 거는 자연의 이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의 이치다. 그 공매도 공격이 됐던. 근데 이제 지금 몇 년이 지나서 루나 코인의 도건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리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고 디파이 쪽이나 아니면 주식 토큰 하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물론 알고리즘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금을 준비했던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한 게 바로 스테이블 그 지니어스 법안에서 준비금을 100%를 달러나 테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보완이 된 거고. 근데 또 하나 경고를 한 게 있죠. 알트코인의 99%가 사라질 것이다.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게 만약에 실현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알트코인들은 많을 거예요. 지금 이미 사업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기업들 있죠. 기업들이 본인들만의 토큰들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의 알트코인 시장은 뭐였냐면 시작부터 기업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뭐 펌프 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디어만을 가지고서 토큰이나 아니면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을 많이 하고 이게 결국에는 동시에 같이 시작이 됐었는데 앞으로의 99% 알트코인들이 사라진다면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기업들이 그들만의 토큰들을 만들어내고 그 토큰들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실행되어야 되는 것들은 어떠한 일련의 사건으로 99% 알트코인들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앞으로 다가올 3차 세계대전에서 무조건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거 좀 설명드리려고 앞에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일단 제롬 파월 연준의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8월 달에는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언제 사임되고 언제 해임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관련이 있냐? 일단은 어 자산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를 계속 동결을 했으니까 금리를 빨리 인하를 해서 인하하면은 달러 이자들 줄어드니까 이 달러 이자 줄어드는 대신에 달러 그 이자를 해지를 하고 이자 받는 거 대신에 해칭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동결은 됐고 동결이 되다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계속 반대파와 지지파가 나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 여론의 분위기로는 일단은 반대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금융시장 투자자들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미국의 뭐 이제 앞으로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내려야지만 그 이거는 미국 내에서 자국민들은 좋은 상황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금리를 내려야지만 또 이제 예전에 모기지 사태처럼 고금리에서 막 이렇게 반대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뭐 이제 그 저금리였지만 모기지 때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반대 상황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또 이제 타개를 해야 될지 그냥 이제 금리만 내린다고 끝날지의 사이즈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 모기지 때랑은 또 다른 게 또 이제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돈들이 많이 풀려서 폭등한 상황이고 거의 최고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오히려 긍정적일 수는 있겠으나 금리 인하 자체를 예를 들어 천재지변 같은 일들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은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국채 금리 있잖아요. 변동금리로 계속 시장에서 거래가 된단 말이죠. 웬만하면은 급등하고 급락하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기준금리 연준에서 내리는 기준금리도 그걸 참고를 합니다. 음. 미국채 금리를 참고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채 금리가 만약에 어떠한 일련의 일들로 폭등하거나 폭락을 하면 기준금리는 그거 따라서 웬만하면 내리거나 올려요. 자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거냐 파월 연준이냐 해임되냐 사임되냐를 두고서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을 휴전을 하냐 계속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양안 전쟁을 두고서 예를 들어 우리 양안 전쟁 하게 됐을 때 주변 국가들 참전하면 그쪽 기지들 우리가 "우리도 공격할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전쟁 스탠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뭐가 되냐면 뭐가 맞물리냐 만약에 만에 하나 양안 쪽에서든 한반도에서든 이쪽 동북아시아 쪽에서 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분명한 거는 동북아 전쟁 딱 발생하는 순간 미국채 금리가 급락할 겁니다. 미국채 금리가 왜 급락을 하냐면 그건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거든요. 단기간에 미국 달러라든지 미국채라든지 수요가 엄청 늘어나면 미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채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아니 수요가 많아지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면 기준금리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코인이랑 주식 같은 것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쟁 리스크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가 기준금리를 연준에서 내려버리면은 그거는 호재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내리는 거니까. 근데 미국채 금리가 먼저 내려 가지고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면 동북아 전쟁에 휘말리지 않은 국가들도 분명히 자산시장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준금리 내렸네 미국에서. 아 그러면 호재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8월 31일 전에 휴전에 대해서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역배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이거 협상 테이블 가지고서도 휴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일단은 많은 거예요, 당장에. 그럼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휴전 협상을 하려고 계속해서 거의 한 세 번째인가요 지금 만났는데 다른 곳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 푸틴 어 빠르면 만나기로 했다 동의를 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세계의 전쟁을 끝내냐 시작할 수 있냐의 핵심 포인트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곳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것들을 이제 대비를 해서 기존의 금융시장의 어떻게 보면 일대장이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량이 이미 5월 달부터 역대급이라고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과론적으로 5월 대비해서 증시랑 이런 것들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아 괜히 워렌 버핏 말 듣고서 팔았네.'라고 하면서 탓하는 사람들도 미국 쪽에 그 외국 쪽에서 많이 보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정말 위기 상황일 때 현금화를 하면 유동성이 그만큼 많이 빠질 거니까 말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워렌 버핏이나 이런 이제 기존의 저점에서 이제 쭉 잡고 있었던 세력들은 2023 년에 신규 매수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전 과거부터 몇십 년 전부터 해 가지고 장기 홀더들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단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진입장 단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미 경고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무역은 전쟁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세 전쟁에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요. 관세 전쟁이 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뭐 이제 이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장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는 관세 전쟁에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관세 전쟁이 곧 이제 물리적인 전쟁으로 넘어가는 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일단 중국 최근에 그 폭력 사태였나요? 그 학교 폭력
그 피해자 사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느낀 사람들이 다 같이 "뛰쳐나왔다."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니면 과장된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할 수도 있죠. 지금 시기에. 왜냐하면 어차피 헝다 사태 이후에 중국의 내부적인 그 민심들은 안 좋아진 상태였는데 그래도 버틸 만은 했습니다. 붕괴가 된다고 해서 바로 붕괴되는 거 아니거든요. 레버리지 높게 투자한 사람들은 타격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부동산이 뭐 전부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중국에 또 이제 자본가들이 외국에도 자본들도 있고 뭐 달러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그 큰 타격을 안 받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누적된 스택들이 쌓이다 보니까 한 번에 쭉 이제 터졌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그렇고 최근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뭐 다친 사진을 보면 좀 정도가 좀 세긴 한데 근데 이로 인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게 흔들린다? 이런 상황이면은 다른 방향 쪽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이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가지고 젤렌스키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뭐 휴전하거나 종전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중 영역에서의 모든 포커스가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중국 쪽으로. 그리고 중국의 관세 유예는요. 8월 중순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요. 8월 중순. 아직 관세를 3 개월을 더 유예를 할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8월 12 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종전해 버리고 그런 전쟁 리스크 사라지면 그냥 관세를 얼마를 가질지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에서 협상 테이블을 가지게 됐을 때 무조건 지금 미국에서는 무조건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 다 20% 25%씩 다 때려 맞았는데 중국이라면 어떻게 보면 쪼금 더 많은 것들을 내어 주고서 협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가장 크기 때문에 유예를 해준 거고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관세로 가 버리면 어차피 결국에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제2의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겠지만 빌 게이츠 작년 10 월이었죠.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를 했으면 타격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 언젠가는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예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쉬운 방법이 있다면 비트코인 공매도할 의향이 있다라고 했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회사 자본금에서 일부를 추가하자라고 얘기들이 나왔었으나 일단은 대주주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하는 방식처럼 비트코인을 추가하자 회사 자본금으로.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이 아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고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곳들도 다 추가는 안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앞으로 어떤 순간에 실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10,000원에 줘도 안 가진다.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 발언들이 무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금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현금화를 한 이들 이 세력들이 익명성이 그래도 주식 시장보다 익명성이 있죠, 크립토 시장은. 예를 들어 이제 바이낸스에서 숏을 친다고 해도 이게 누가 숏 쳤는지에 대한 정보가 몰라요, 사실. 기관급이 된다고 해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런 모든 것들이 리스크가 앞으로 크립토에서 직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2023년 미중의 양안 전쟁. 글로벌 경제 주식 시장 파괴력을 상상 초월할 것이다라고 이미 2년 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다만 양안 전쟁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들 무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이다. 충격이 클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중국에서 암호화폐 전면 퇴출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에 대해서 퇴출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거 주말 좀 끝나고 주말 사이였나요? 잠깐 좀 하락을 하다가 오히려 잡코인들이랑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변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동성이 좀 들어온 느낌이. 시기가 좀 이제 맞물리죠. 아 이게 뻐드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소수의 세력들은 이런 상황들 뭐 대비해 가지고 약간 자산들을 현금화하기 전에 잠깐 반짝 유동성이 들어온 거일 가능성도 크고 일단은 이거는 좀 쪼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입장 자체가 사실 어떤 거냐면 미국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앞으로 크립토 시장의 잠재적인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중국 쪽에서는 그런 시장을 개방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이제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이제 미국과는 반대되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거와 또 이제 비슷하게 비트코인 ATM기나 이런 것들은 중국에는 없어요. 중국에 없는데 금에 대해서는 올해 5월 달에 개방을 했었죠. 금 ATM기. 골드를 현금화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2022 년부터 골드를 쭉 많이 모으기도 했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지니어스 법안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일본이랑 영국이랑 중국에서 이제 미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채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카드가 사실 지니어스 법안으로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팔까 말까로 뭔가 어떤 협상 카드로 제시를 하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미국채에 대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뭔가 좀 거기로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상황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대로만 쭉 가면 미국채를 팔까 말까로 하는 그런 협상 테이블로 갈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 크립토 시장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는 뭐 10년 뒤가 됐을 때 알잖아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때 미국채나 달러 수요 늘어날 거니까. 뭐 그게 이제 오일 머니가 됐던 여러 또 이제 미국 내 이제 세력들이 됐던 기관들이 됐던 그리고 이제 관세들이 이제 부과되고서 이제 실행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고 나서 몇 개월 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에 황금기가 올 것이다." 관세까지 부과되고서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이제 지니어스 법안까지 통과되고서 관세 걷어들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종전시킬 것도 종전하고 이 상태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종전해 버리면 이제 나머지 마지막 카드가 관세 유예 8월 12 일까지 실행됐던 중국과의 관세 이거 유예를 더 해 줄까 말까 아니면은 몇 프로까지 깎아 줄까 말까로 해 가지고 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오늘인가 발표됐죠. 오늘 새벽이었나요?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제조업을 의존하는 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시장을 의존을 했었는데 그걸 뭐 동남아 쪽으로 옮기든가 아니면은 그거 말고 그냥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좀 늘려 버리겠다라고 해 버리니까 점점 카드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고 미국의 완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상황에 그대로 게임이 끝날 건지 아니면은 갑자기 2020 새로운 그 팬데믹이 딱 터진 것처럼 그때도 비슷했던 게 뭐냐면 무역 협상 1차 무역 협상하고 나서 서명까지 했는데 몇 개월 안 지나 가지고 갑자기 그 팬데믹이 터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중국에 미국에 관세를 두고서 유예를 할지 말지 유예 기간이 다 다가 왔고 협상 테이블로 갈 텐데 이걸 어떻게 할지 말지를 가는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쪼여져 온단 말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분야에서 공격할 수 있는 카드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수능할 것인지, 수능을 하기에는 지금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내부적인 분위기도 지금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도 중국에서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것 또한 동북아 전쟁이죠, 어떻게 보면. 전쟁은 비상식적일 때 난다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일 때. 정상적인 사고로 나는 게 아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이었는데, 특히나 일본이 막강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다수의 모든 것들을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군사력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석유 같은 것들, 원유나 이런 것들이 미국 쪽에서 차단을 해 버려요. 왜냐하면 전쟁의 영토가 좀 넓어지고 커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동남아시아의 원유 같은 것들 채굴되는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 나오는 국가도 우리가 먹어 버리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실제로 지금 그것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양안 전쟁이랑 동북아 전쟁만.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일단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5월 달에 인도랑 파키스탄 분쟁이 있었습니다. 6월 달에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이 있었고요. 7월 달에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분쟁이 있었음에도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크립토 시장은 올랐습니다. 4월 21일부터 말이죠. 4월 21일. 정확히 4월 21일이죠. 요때.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저 분쟁이 있었던 곳들은 휴전하고 종전을 했습니다. 휴전, 종전을 했다. 그리고 시장에서 받아들인 건 뭘까요? 앞으로 동북아 전쟁이 발생했을 때, 아니 다른 곳들 전쟁 났을 때도 가격들 올랐잖아. 이렇게 받아들일 확률이 큽니다. 근데 동북아 전쟁은 다를 거예요, 사이즈가. 동북아 전쟁은 달라요. 미중 양안 전쟁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휴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해 주겠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캄보디아, 태국은 그쪽이랑 달라요, 동북아는. 여기는 진짜 막 시작되면 최소 2-3 년은 갈 수도 있어요, 잘하면. 2년 동안, 1-2년 동안. 이쪽 사이즈는 핵 전쟁까지도 최후의 전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다만, 다만 어차피 만약에 터지는 거면, 어차피 3차 세계대전 터지는 거면 예를 들어 뭐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어차피 2027년 전엔 터질 거예요. 다들 2027년을 예상들은 하죠. 예상은 2027년에 터질 거다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2026년 뭐 1-2월까지 해 가지고 뭐 다 같이 잠깐 휴전할 것도 휴전하고, 뭐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차피 그 전쟁 지역이 돼 버리면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타격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빠질 기업들은 빠지고 해외 쪽으로 안전한 기업들로, 안전한 곳으로 이전들을 할 곳들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이 좀 벌릴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일단 그건 누구나 예상하는 것들과는 반대로 갔던 게, 반대는 아니고 누구나 예상을 못 했던 것들이 일어났던 게 바로 진주만 공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주만 공습이 일어났던 배경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일단 일본이랑 중국이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일 전쟁? 일본, 중국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만주부터 해 가지고 이미 한반도를 먹혔죠. 절반 정도 먹었어요. 근데 중국에 오히려 지원을 했던 곳들이 어디냐면, 중일 전쟁 당시에 영국이랑 미국이랑 프랑스입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쪼금 이제 서서히 쪼여져 왔어요. 왜냐하면 연료 같은 것들도 부족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존에는 일본이 이 전쟁 굴리려면 미국산 원유를 거의 100%를 수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그냥 포기를 할지
아니면은 더 큰 것들을 이제 가버릴지를 선택을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일단은 미국과의 전쟁을 대놓고 생각을 못 했어요. 누가 그때 당시에 미국과 전쟁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음. 그리고 일본이랑 미국 거리도 굉장히 멀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딱 거쳐갈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에서는 그 하와이에 이제 또 그 진주만 그쪽.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본에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여기 필리핀 있죠. 지금 미국이랑 완전 연합 관계잖아요. 그때는 식민지였는데 지금은 연합입니다. 필리핀 있고 여기 동남아시아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쪽에서 채굴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에너지랑 이런 것들이. 전시 공장으로 돌리고 전쟁 물자들 이런 것들 전략적인 에너지 그냥 자원들이 풍부했던 곳들이었는데 그쪽을요. 그쪽을 영국도 프랑스도 미국도 식민지로 네덜란드까지 있었어요. 식민지로 동남아시아를 나눠서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딱 가로막고 있었던 게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일단 동남아시아 거쳐 가려면 여기 대만 있고 필리핀 있잖아요, 이렇게. 애매하단 말이죠. 왜냐면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단 말이죠. 미국의 식민지인데 필리핀을 공격을 하면 되겠습니까? 미국이랑 전쟁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대작전에 짱구를 굴렸던 게 아다리도 맞아 떨어졌던 게 뭐냐면 독일에서 이 지금 영국과 프랑스랑 이쪽 2차 세계대전 딱 시작되자마자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 나라들 신경 쓸 게 아니고 이쪽은 그냥 지금 유럽에서 독일이랑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바로 이제 일본에서 시작이 됐던 게 바로 진주만 공습이거든요. 이거 아무도 예상을 못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진주만 공습 자체는 미국의 기지를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 자체를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 했습니다. 설마 미국이랑 싸우겠어? 근데 실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주만을 공습해서 순식간에 미국 해군 기지나 마찬가지였던 곳들은 엄청난 큰 피해를 줌과 동시에 예를 들어 필리핀 정도에서는 공격을 할 수는 있을 거라는 예상들을 했어요, 필리핀은.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는 아니고 식민지이긴 했으니까 뭔가 그래도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중일 전쟁 해 가지고 만주까지도 먹었는데 필리핀 정도는 그래도 뭔가 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달랐던 건 첫 번째 순서. 진주만을 먼저 공습해 가지고 피해를 크게 입히고 나서 동시다발적으로 필리핀 쪽으로 가면서 독일에서는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 동남아시아 식민지 국가들 네덜란드, 프랑스 뭐 이제 영국, 미국 이쪽 신경 쓸 틈이 없이 여기 순식간에 먹어버립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진주만 공습으로는 미국을 묶어버리고서 필리핀 먹고 여기선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들 다 묶이니까 유럽 식민지였던 국가들을 일본이 다시 가져오게 돼요, 일본이. 음. 그러니까 이 예상도 못한 일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올지는 모른다. 그래서 진주만 공습 같은 경우에도 누구도 예상을 못 했는데 발생을 한 게 진주만 공습이었어요. '설마 미국이랑 전쟁을 하겠어?'라고 생각을 한 게. 물론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거의 한 4년 동안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성공적이었어요, 초반에. 왜냐? 동남아시아 다 먹었지. 독일이 유럽이랑 다 묶어 놓고 있지. 동남아시아에 먹은 곳들에서 이제 에너지 같은 것들 채굴해 가지고 전시 공장으로 돌리면서 용병들도 많이 이제 선출이 되기도 했고 초반에 승리였는데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반격을 했죠. 둘리틀 공습이라고 해 가지고 도쿄 쪽으로 공습을 하기도 하고 뭐 미드웨이 해전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어떤 거냐면 그나마 진주만 공습을 딱 이제 강행했을 때요. 진주만을. 항공모함이랑 이런 것들이 어디 다른 곳으로 가 있었어요. 이게 전략적으로 핵심 자산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것까지 진주만 공습에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었으면 큰일이었는데 하필 항공모함만 중요한 것들만 몇 개 어디가 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재정비해 가지고 공습을 하고서 전쟁들이 진행이 됐던 게 4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2025 년이잖아요.
저는 2030년 전엔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간 동안 있었고 결국에는 일본이 항복을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원자폭탄 있잖아요. 가미카제까지 마지막으로 공격을 했다가 원자폭탄으로 이제 결국에는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진주만 공습하고서 바로 전쟁 1년 만에 끝났다 그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끝까지 다 갔던 게 바로 태평양 전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일들이었죠 4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항복을 했던 게 원자폭탄. 지금으로 그걸 바꿔보면 지금 상황으로 바꿔보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아무리 전쟁을 했어도 러시아에서 예를 들어 차르본바라고 있어요. 차르본바. 차르본바. 그 수소폭탄 엄청 큰 거였나? 그러니까 파괴력이 원자폭탄보다도 훨씬 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전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에. 핵이나 이런 것들 저장됐던 것들. 소련 해체될 때. 러시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굳이 핵 같은 걸 안 쏘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쏴도 그러니까 요즘엔 딱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요즘 전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쏠 것 같지는 않아요. 핵 전쟁까지는. 근데 초반에는 그런 대치구도 게릴라전 그런 식으로 가다가 2028년이나 29년쯤에는 실제로 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쏘지 않을까 원자폭탄처럼. 하지만 그게 엄청난 피해를 줄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시는 군사적인 부분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쌓지도 못하게끔 그때는 대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엄청난 위력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군인 자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 개념이.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AI 시대가 올 거니까 평화의 평화가 올 거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평화가 오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하고 나서야 지금 이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할 것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의 인류의 역사상 전쟁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게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시작이 지금 앞으로 8-9 월이 될지 아니면 미뤄질지는 그냥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포기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절대.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수가 틀려 버리면 한쪽에서는 그거 공격을 할 것이고 한쪽은 그것들을 생각을 하고서 방어할 준비를 미리 할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고 8월 달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